제가 이제 10월 수출입 동향, 이제 11월 1일 날 발표된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 거죠. 감소세가 줄어들고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에서 횡보로 넘어가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횡보의 추세로 넘어가서 개선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증시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정의 추세를 마무리 짓고 횡보 내지는 방향 전환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지수 반등 시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전략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8월부터 시작된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주식시장 반등을 또 목마르게 기다리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어제 이제 11월 1일 소폭 반등에 이어서 11월 2일 오늘 모처럼 만에 외국인 매수 유입으로 반가운 반등세를 보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전 3% 후반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FOMC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잘 소화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시장 반등을 주게 되면 어떤 섹터 또 업종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매수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힌트를 좀 드려볼까 하니까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닥 확인이 최우선이다.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반등이라는 것이 하락이 먼저 멈춰야지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의 미약한 반등과 오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바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하락이 멈춰야지만 반등도 가능하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 이제 하락이 멈춘 건지 정말 멈춘 건지 바닥을 정말 만든 것인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죠. 오늘 상승을 해도 내일 다시 하락을 해서 전일 가격 이하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하락이 멈춘 게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락이 멈춘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것인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조정의 추세를 마무리 지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조정의 추세가 진행 중인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 기준에는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상황을 파악할 것. 이렇게 적어 놨는데, 현재 시장 악재가 언제 해소가 되고 또 언제 완화가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처럼 개인 투자자가 현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방법은 없습니다. 뭐 파월 의장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금리 인하 해달란다고 해도 해줄 리 만무하고요. 또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그만해라 한다고 해서 뭐 거기까지 그 소리가 들릴 리가 만무하죠. 이제 그러니까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현재 시장 상황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지 회피하는지 복잡한 문제일수록 좀 단순화하는 게 요령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현재 시장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려는지 회피하려는지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 파악을 한다는 거는요, 이유도 알고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제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수급이 따라주지가 않으면 주가 상승이 어렵고요. 아무리 큰 악재, 변수가 발생이 돼도 수급이 버텨주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하방 경직성을 보이게 마련이죠.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 그런 특징들이 좀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죠. 또 반대로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수급은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기대감 또는 우려감의 상승과 하락을 보였다면 이제 수급은 반대 반응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듯 시장 분위기와 재료에 대한 판단은 수급이 가장 정확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수급을 파악을 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8월, 9월, 10월 이제 약세 요인, 특히 이제 10월 급락에 정말 힘든 주식 시장이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월 31일 무료 카톡방 채팅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이제 10월 31일 오후에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 오전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인 매도가 주된 이유였는데요. 낙폭을 확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주요 요인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하기 전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업이익,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 해서 지난달에 뭐 호텔신라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뭐 LG생건이라든지 실적이 좀 부진하면 굉장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패닉셀링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되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나오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미국 금리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증시 하방 압력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남은 하반기 11월, 12월 2주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무료 채팅방에서 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뭐 새로운 이슈로 좀 덮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드렸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 나왔지만 31일이니까 FA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무부에서 4분기 국채 발행 추정치를 7월 제시한 금액보다 작아서 다행이긴 한데 내년 1분기 발행 규모는 올해 4분기보다 늘어난 8,160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어서 장기물을 더 많이 발행할 경우 10년물 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11월 2일 장전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좀 일부 좀 해소가 되었다,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 요 오늘 장전 이제 시황 내용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재무부 8월에 발표했던 국채 발행을 일부 수정했다. 단기 국채의 경우 기존 발행 계획을 유지하되 장기 국채는 발행 속도를 조절할 방침으로 구체적으로는 10년물 및 30년물 국채는 당초 계획보다 10억 달러씩 줄일 예정이며 다음 주 국채 발행 규모는 1120억 달러로 당초 예상 대비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장전 시황에서 전해드렸어요. 이 부분은 일부 우려가 조금 완화되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0일 날 전해드리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을 보내면서 이익 전망 하향세가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실적 시즌 절반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남은 2주 정도의 시간이 2023년을 마감하는 데 있어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익 전망 하향세가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렸던 부분 잠시 후에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1월 FOMC 회의의 시사점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 결정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이었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했는데 파월 의장이 언급한 내용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해서 좀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최근 장기금리 상승으로 금융 환경이 긴축됐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하면서 장기금리 상승으로 금융 환경이 긴축됐으며 이는 기업과 가계의 조달 비용 증가 및 그에 따른 경제 활동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연준의 낙관적인 전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긴축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약하지 않은 균형이 이전보다 더 잘 잡혀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최근 이제 시장금리 상승, 증시 급락과 같은 이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지난 9월 FOMC에 비해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낮추고 긴축에 대한 조기 마감 이런 가능성을 해석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FOMC 회의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을 때 앞으로 향후 증시 방향성과 대응 전략 이 부분까지 좀 이어서 가보면요. 이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80%대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60%대였어요. 60%대에서 이제 80%대로 높게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24년 금리 인하 시점도 6월 FOMC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전에 비해서 이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좀 낮게 부여함과 동시에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최근 증시 조정을 유발했던 핵심이 긴축 불안에서 기인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은 당분간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데 하지만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이제 11월 17일 미 예산안 협상 대기 이런 이벤트가 이제 있는데
이제 11월 17일 미 예산안 협상 요 부분은 또 셧다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비관론이 좀 우위였던 국면에서 앞으로는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 균형이 잡혀가고 있는 국면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안도랠리 성격의 이제 V자 반등, 급반등, V자 급반등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증시 조정이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한 9월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정도의 좀 수준으로 주가가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대다수 종목들이 반등세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종목 섹터별 종목별로 좀 온도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10월 수출입 동향 이제 11월 1일 날 발표된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 거죠. 감소세가 줄어들고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에서 횡보로 넘어가는 거죠. 예,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횡보의 추세로 넘어가서 이제 개선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증시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출의 증가세를 주도했었던 이제 크게 기여를 했던 수출 품목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10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이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가 감소세를 보였어요. 3.1 하지만 감소세가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량 둔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디스플레이에서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지만은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세부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또 파악이 되죠.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흑자 전환 이런 기대감 해서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OLED 쪽으로 좀 관심을 이제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다 공개된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꼭 챙겨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관세청 이런 부분 들어가시면은 수출 동향 얼마든지 잘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는요 꼼꼼하게 좀 찾아보시면서 내용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힌트를 찾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출 증가세, 반도체 특히 반도체 감소의 큰 폭 둔화 이런 부분들 또 석유 제품 최근 대한유화도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했고 주가 상승세도 굉장히 견조하게 보였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실 거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등 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시장 약세를 좀 주도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8월, 9월, 8월 달에 20%, 9월 달에 한 16%,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14.5% 이런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2차전지 쪽은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그러니까 시장 증시 반등을 주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등이, 시장 증시 반등이 나오면은 같이 반등을 주긴 하겠지만, 좀 다른 섹터, 이제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좀 온도차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 정도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수급, 업종 수급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최근 1개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상반기에 전기전자가 이제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밑으로 운수장비, 기계, 보험, 금융, 증권 순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단위는 억입니다. 단위는 억. 상반기에 전기전자에 가장 매수가 집중이 됐고, 여기는 2차전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2차전지가 포함이 되고, 물론 반도체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지만 2차전지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이제 그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바뀝니다. 수급이 변하죠. 수급이 변해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면 2차 전지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운수장비에는 자동차와 조선이 같이 포함이 되죠. 이제 좀 전에 그 15대 수출 품목 봤을 때 조선, 선박이 101%였어요. 101%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괜찮았었는데, 이제 선박 조선은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전망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논외로 하고, 지금 이제 10월 1일서부터 11월 1일 어제까지의 수급을 보면, 아직 제가 이제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마감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중형주 오늘 마감하고 나서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주를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중형주가 올라가서는 지수 반등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대형주, 시총 사이즈 대형주 위주, 또 업종 비중이 가장 큰 전기전자, 그리고 뭐 금융, 이런 사이즈가 큰 업종이 좀 시장을 주도해야만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기전자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이 지수의 반등세에 열쇠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또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 콜 하면서 또 설비 투자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전기전자의 수급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이제 대신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수급의 변화는 전기전자의 수급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때처럼. 하지만 이 상반기 전기전자의 수급은 2차전지의 수급이 강했다라면, 남은 하반기의 전기전자 수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IT 쪽으로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면에 있어서 전기전자에 좀 관심을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부터 해서 업종 차트를 제가 쭉 멀티 차트로 이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대비 약한 섹터와 시장 대비 강한 섹터를 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업종 그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가 40%로 가장 높죠. 삼성전자의 시총 사이즈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금융업인데, 금융업에는 증권 보험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화학, 운수장비 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증시 반등, 지수 상승에는 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수급이 쏠린다면 상반기 때 그랬잖아요. 상반기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외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했던 특징을 보였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나머지 업종들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전기전자가 조금 부진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나머지 대다수의 업종이 강세를 보여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 나눠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계좌의 포트 구성을 하실 때도 전기전자 좀 신경을 써서 포트 구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도 이 업종 비중이 1% 이하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뭐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업종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비중이 없는 업종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좌에서 배당하는 비중도 좀 작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좀 강한 반등세 이런 부분들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 종목 차트들을 보시면 기계업종 뭐 그리고 건설업 굉장히 좀 시장 대비 안 좋았어요. 전기가스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전기전자가 시장 대비 시장을 아웃퍼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코스피 그리고 레버리지 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 반등 시에 종목들은 상승률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수가 반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죠. 하다 보니까는 지수가 반등을 줄 땐 100% 같이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제 조정을 받을 땐 이제 인버스가 올라가게 되고 반등, 상승을 할 땐 레버리지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제 장중, 그리고 이제 11월 주간 1.77% 상승을 하지만 레버리지는 4.44% 상승을 하고 있어요. 두 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0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2.18% 상승을 하고 있고 레버리지는 4.48, 4.4%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아직 뭐 조정을 확실히 벗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200도 그렇고 조정 추세를 확실히 벗어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정의 추세를 마무리 짓고 횡보 내지는 방향 전환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레버리지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지수 반등 시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렵고 힘든 시기는 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시장 반등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잘 갖고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